경기도 외곽, 안개 자욱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박 노인은 낡은 구두끈을 조염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통장 주머니 하나와 빛바랜 등기권리증 사본이 들려 있었다. 한때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박 사장 소리를 듣던 그였다. 손에 기름때가 마를 날 없었고 자식, 셋 대학 뒷바라지에 시집장가까지 보내고 나니 남은 건 평생의 훈장 같은 32평짜리 아파트 한 채뿐이었다. 아버지, 요즘 세상의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미리 증여 안 해두면 나중에 절반은 나라에서 떼어가요. 저희가 모실게요. 공기 좋은 곳에 모시고 매달 용돈 넉넉히 드릴 테니 이 집 명의만 제 앞으로 해주시죠. 큰아들 상철의 말은 달콤했다. 며느리 희수는 한술 더 떠 매일같이 보양식을 해나르며 아버님, 저희랑 같이 사시면 적적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라며 눈웃음을 쳤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산 박 노인에게 그 제안은 노후의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내 자식인데 설마. 그놈의 설마가 박 노인의 등에 칼을 꽂는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처음엔 안방을 차지했던 박 노인이 햇볕도 잘 안 드는 북향 끝방으로 밀려났다. 식탁에는 고기 반찬은커녕 식은 찌개 한 그릇이 놓이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살가운 눈웃음은 차가운 멸시로 변했다. 아버님,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노는이 염불한다고 청소기라도 돌리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엔 가시가 돋아 있었다. 용돈은커녕 박 노인이 젊어서 들어둔 연금마저 생활비 명목으로 큰아들 통장으로 빨려 들어갔다. 결정타는 지난주였다. 상철이 넌지시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담보가 부족해서요. 이 집을 팔고 조금 작은 데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저기 근교에 시설 좋은 실버타운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실버타운? 말이 좋아, 실버타운이지. 연고도 없는 요양원에 아버지를 내버리겠다는 소리였다. 박 노인은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세웠는데? 너희 공부시키고 장가 보낼 때 기둥뿌리 뽑아가며 지킨 집이다. 소리를 질러봤지만 돌아온 건 아들의 싸늘한 대꾸였다. 이미 제 명의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좋게 좋게 가시죠. 박 노인은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다. 갈 곳이 없었다. 친구들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다른 자식들은 큰형이 집 받았으니 큰형이 알아서 해야지라며 전화를 피했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발길이 닿은 곳은 산세 험하기로 소문난 청운사 입구였다. 예전 철물점 단골이었던 노스님이 계신 곳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오른 박 노인의 눈앞에 소박한 법당이 나타났다. 마당을 쓸던 노스님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박처사, 안색이 흑빛이구먼. 금고가 텅 비었어. 박 노인은 법당 마루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억울함, 평생의 노고가 물거품이 된 분노를 토해냈다. 스님, 제가 바보였습니다. 계약서 한 장 안 쓰고 내 집을 줬으니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들 명의라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노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박 노인의 곁에 앉았다. 그리고는 품에서 먼지 낀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사람들은 말이야, 법이 차가운 칼인 줄만 알지. 하지만 법은 때로 무너진 금고를 다시 세우는 망치가 되기도 한다네. 자네 아들이 법대로 하자고 했나? 그럼 우리도 진짜 법대로 한번 놀아줘야지. 박 노인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스님, 방법이 있습니까? 이미 등기까지 다 끝났는데. 스님은 껄껄 웃으며 수첩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자네, 아들놈한테 집 넘겨줄 때 아들이 뭐라고 했었나? 모신다고 했지? 용돈 준다고 했고? 그게 바로 조건이라네. 법에서는 그걸 부담부 증여라고 부르지. 자네 아들은 계약서를 안 썼다고 안심하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이건 소송이 아니라 인생의 금고를 되찾는 전쟁이야. 스님은 박 노인의 귓가에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그 눈빛은 자비로운 보살의 것이 아니라 마치 치밀한 전략가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가서 아들에게 이 말을 전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챙겨야 하네. 박 노인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무너졌던 마음의 금고에 다시금 서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과연 노스님이 알려준 법적 묘책은 무엇일까? 집을 뺏은 자식들을 상대로 벌이는 노인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청운사 대웅전 뒤편 노스님은 박 노인에게 낡은 녹음기 하나와 손때 묻은 수첩을 내밀었다. 박처사,
세상 법은 종이에 쓴 계약서만 보는 게 아닐세. 자네 아들이 입으로 뱉은 말, 그게 바로 구두 계약이지. 자네가 명의를 넘겨줄 때 아들이 한 약속들을 입증할 증거를 지금부터 수집해야 하네. 그놈들이 증여라고 우길 때 우리는 조건부 증여였다고 뒤집어 엎어야 해. 박 노인은 스님의 지시에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의 구박에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거실 소파에 당당히 앉아 큰아들 상철을 불렀다. 상철아, 내가 집 팔아서 실버타운 보내준다고 했지? 내가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다. 대신 가기 전에 우리 예전에 약속했던 거 정리 좀 하자. 내가 이 집 가져갈 때 나 죽을 때까지 모시고 매달 용돈 200만 원씩 주기로 했잖아. 근데 지난달엔 50만 원도 안 줬더구나.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 밀린 것 좀 채워주면 안 되겠니? 상철은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 요즘 제 사업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진명에 넘겨주실 때 그냥 주신 거잖아요. 무슨 조건을 따지세요? 이때 며느리 희수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저희가 모셔드리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노인을 집안에 들여요? 그 집가, 저희가 그동안 아버님 뒷바라지한 거에 비하면 공짜나 다름없죠. 박 노인은 품속에 녹음기가 돌아가는 것을 느끼며 차분하게 물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모시겠다는 약속을 어겨도 이 집은 이미 너희 거니까 상관없다는 말이냐? 내가 너희 믿고 이 집 준 건데? 당연하죠. 법적으로 이미 제 이름으로 등기 끝났어요. 아버지가 이제 와서 소송이라도 하시게요? 판사님이 증여는 물을 수 없다고 하실걸요. 상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하지만 상철은 몰랐다. 그가 뱉은 명의가 내 것이니 상관없다는 오만한 말들이 박 노인의 녹음기 속에서 부양 의무, 불이행의 결정적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음 날, 박 노인은 노 스님이 소개해준 법률 전문가를 만났다. 스님의 제자이기도 한 젊은 변호사는 녹음 내용을 듣더니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중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드님이 스스로 부양 의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으니 이건 승산이 큽니다. 하지만 노스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법만으로는 부족해. 상철이 그놈은 사업가라 체면을 중시하지. 자네 아들이 활동하는 페이스북 그룹이랑 동창회 있지? 거기서 효자 아들 코스프레 하던 거 우리가 걷어줘야지. 박 노인은 스님의 조언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 상철이 자랑하던 페이스북 그룹 30여 곳에 자신의 사연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아들이 가장 공들이는 사업 파트너들과 투자자들이 모인 단체방에 정중하게 글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상철이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집 명의를 받고 사업이 번창한다니 기쁩니다. 다만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 약값이 부족한데 아들이 바빠서인지 연락이 잘 안 되네요. 혹시 상철이 보시면 아버지가 기다린다고 전해주십시오. 비난 한마디 없었지만 그 효과는 폭탄보다 강력했다. 효자 사업가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던 상철의 평판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 부모도 제대로 안 돌보는데 우리 돈은 제대로 굴리겠어? 라는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당황한 상철이 집으로 달려와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지금 제 사업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당장 그 글 내려요. 박 노인은 허허 웃으며 스님이 써준 쪽지를 내밀었다. 글을 내리는 건 어렵지 않다. 다만 내가 이 집을 팔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면 나도 내 남은 인생을 걸고 내가 어떻게 집을 가져갔는지 세상 모든 곳에 알릴 거다. 그리고 어제 변호사 만나고 왔다. 효도 계약 불이행으로 소송장 접수했으니 곧 법원에서 연락 갈 거다.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소송료? 아버지가 무슨 돈으로요? 돈? 아버지가 철물점하며 번 돈만 있는 줄 알았더냐? 내게는 72명의 귀인 블로그 포스팅 비유과 청운사 스님의 지혜가 있단다. 상철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가 단순히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숨통을 쥘 수 있는 거대한 함정을 파놓았다는 사실을. 며느리 희수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안절부절 못했다. 노스님은 박 노인에게 다시 전가를 보냈다. 이제 아들의 욕심이 두려움으로 변했을 걸세. 그때가 바로 진짜 계약서를 써야 할 타이밍이지. 자네의 금고를 다시 채울 마지막 열쇠를 쥐어주겠네. 박 노인은 이제 겁나지 않았다. 자식에게 구걸하던 비굴함은 사라지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노련한 승부사의 눈빛만 남았다. 과연 상철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법의 허점을 찾아 반격할 것인가?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다. 상철은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 기세등등하게 앉아 있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증여입니다. 아버님이 자발적으로 명의를 넘겨주셨고 효도 계약서 같은 서류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건 억지입니다. 상철의 변호사는 법전을 뒤적이며 증여의 불가역성을 소리 높여 외쳤다. 박 노인은 옆에 앉은 젊은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은 법정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청운사 노스님을 향했다. 스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때가 되었네. 박 노인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희는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민법상의 부담부 증여는 서면이 없더라도 증여의 원인이 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해제가 가능합니다. 여기 피고가 아버님을 모시겠다고 약속하며 집을 가져갔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합니다. 화면에 재생된 것은 박 노인이 녹음했던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철이 사업 투자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과 페이스북에 올렸던 과거 포스팅들이었다. 투자자님, 걱정 마세요. 저희 아버지 집 명에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제가 효자로 소문나서 아버지가 기꺼이 주셨죠. 그 집 담보로 대출받으면 이번 사업 자금 충분합니다. 오늘 아버님 모시고 보양식 먹으러 왔습니다. 효도가 별건가요?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최고죠. 피고는 대외적으로 효도를 명분으로 신뢰를 쌓아 사업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즉, 이 집은 효도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넘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버님을 북향 끝방으로 밀어넣고 용돈 한 푼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집을 팔아 아버님을 연고 없는 시설로 보내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상철은 당황했다. 자신이 내뱉은 효자 코스프레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밧줄이 될 줄은 몰랐다. 며느리 희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손톱만 깨물고 있었다. 재판장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상철을 매섭게 쳐다봤다. 피고,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약속을 사업에 이용했으면서 정작 부양 의무는 져버린 이유가 뭡니까? 법은 탐욕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재판 결과는 박 노인의 완승이었다. 법원은 조건부 증여 해제를 판결하며 집 명의를 다시 박 노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상철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았다. 집을 뺏긴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미 소문이 다 퍼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박 노인은 다시 청운사를 찾았다. 명의가 돌아온 집 열쇠를 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스님,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참 허전합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제 탓인 것만 같아서요. 노스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박 처사, 이제야 자네 금고의 진짜 열쇠를 찾았구먼.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겠지만 그건 자식의 등을 휘게 만들고 욕심을 키우는 독이었어. 이제 그 집을 어찌할 건가? 박 노인은 결심한 듯 대답했다.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제 노후를 위한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 남은 돈은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학재단에 기부하려 합니다. 그리고 상철이에게는 박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 아들 내외를 불렀다. 짐을 싸서 나갈 준비를 하는 상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박 노인은 아들에게 두꺼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네가 그동안 내게 썼던 생활비와 세금이다. 내가 공짜로 살 생각은 없다. 그리고 상철아, 이 아버지는 내가 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했지? 이 돈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투자금이다. 대신 이번엔 법무사 사무소 가서 제대로 계약서 쓰자. 이건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는 거다. 내가 성실히 갚는다면 그때 비로소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마. 상철은 통곡하며 아버지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며느리 희수도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단순히 집을 뺏고 뺏기는 싸움이 아니라 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존중과 책임을 일깨워준 아버지의 준엄한 가르침이었다. 박 노인은 이제 더 이상 북향 끝방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 금고를 지키는 당당한 주인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청운사 노스님이 알려준 대로 성공 확언을 읽는다. 나의 가치는 내가 쥔 재산이 아니라 내가 지킨 지혜에서 나온다. 나의 금고는 오늘도 평온과 풍요로 가득 차 있다. 박 노인은 창밖의 노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금고는 이제 절대 비지 않을 것이다.